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효소의 조절 중에서 공유 변형을 통한 효소 조절 작용, 특히 이제 인산화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효소 활성의 추가적인 특징은 열과도, 온도와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 같은 물리적인 요소와도 관계가 있겠죠. 온도가 적당한 온도에서 그 활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이 5-8 같은 경우에는 8장에서 처음 배웠던 트랩신 같은 경우에 적정 pH가 한 6 전후가 되겠죠. 펩신은 굉장히 산성 조건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그에 비해서 인산기를 떼어내는 데 관여하는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같은 경우에는 약염기 조건에서 활성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을 마치기 전에 228페이지 9장 바로 앞에 기초 그림을 보면서 효소 활성 조절 분야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 228페이지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듯이 효소 활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조절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중 일부를 다뤘는데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은 그 치료 약물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는 꼭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또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재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역적 저해제, 비가역적 저해제 두 개를 비교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립니다. 자, 가역적 저해제, 비공유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해제를 제거하게 되면은 저해작용이 사라지는 게 되겠고, 가역적 저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 효소와 저해제의 비공유 결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기전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또 아마 다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장을 우리가 배울 때 제일 처음 봤던 HIV, 바이러스 감염, 에이즈 치료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 역전사 효소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약물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가 프로테이저 저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여기서 보여준 애는 다루나비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거는 HIV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저하시킵니다. 결국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성숙을 억제하는 데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에이즈 환자에서 바이러스의 수치를 낮추면서 정상을 경감시키는데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완치제는 아니죠. 그 말고도 뭐 또 다른 카토프릴고라고 하는 억제제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그림은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의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비가역적 불활성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독소 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활성화 부위의 몇몇 작용기와 반응을 일으켜서 촉매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질과의 결합을 차단하는 그런 예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양성자 펌프를 예를 들어서 오메프라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위식도 역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약물들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양성자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저해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양성자 펌프 저해제는 위벽세포의 ATPase의 중요한 시스테인은 황황결합을 하는 공유결합을 하죠. 이것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양성자 펌프는 나트륨 칼륨 펌프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공유 변형은 양성자 펌프의 어떤 위치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죠. E2 입체 형태 이 말이 있는데 그걸까지는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위장에 있는 산성도를 낮춘다. H 플러스와 Cl의 이동 통로가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 변형은 환원제를 이용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역적인 불활성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작용은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질 농도 조절, 뭐 다른 말로 생성물 억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A, B, C, D, E 이렇게 연차적인 반응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가 높으면은 그것이 피드백해서 효소와 결합해서 기질에서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을 억제하는 과정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헥소카이네이즈 6탄당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데 관여하는 효소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자, 해당 작용은 뭐예요? 글루코스를 피로부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제일 처음 단계, 해당 과정의 제일 첫 단계는 글루코스와 같은 6탄당을 세포 내에 받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세포 내로 받아들인 이 포당은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 작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산기를 붙이는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헥소카이네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의 1단계에서 글루코스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6번째의 탄소에 글루코스가 와서 붙는다 이 말이죠. 결국 ATP에 있는 인산기를 작용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간단한 식에 의해서 나타난 헥소카이네이즈의 생성물, 이것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이죠. 이 양이 많아지면은 이 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헥소카이네이즈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해당 작용의 그 다음 반응이 차단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헥소카이네이즈와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헥소카이네이즈의 생성물 억제가 일어나서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생성하는 반응이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경우에 반응 생성물은 효소의 활성 부위와 결합하며 따라서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헥소카이네이즈가 그 예인데요. 그 생성물인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경쟁적 저해제, 즉 활성화 부위에 결합할 경우, 혹은 비경쟁적 저해제, 다른 부위에 결합할 경우, 이 두 작용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피드백을 또 우리가 또 아까 이야기했었죠. 앞 시간에. 효소가 작용하는 경로에서 경로의 주요 단계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최종 생성물을 조절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주요 단계는 주로 첫 번째 반응에 가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 생성물에 의해 경로를 조절한다는 것은 일련의 조립 과정에서 훨씬 밑에서 생성되어서 조절받는 효소의 기질이나 혹은 직접적인 생성물과 거의 또는 전혀 구조적 유사성이 없는 분자에 의해서 필요한 억제 또는 활성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경로 내에서 주요 조절 지점의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활성화 또는 억제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른쪽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DNA 복제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DNA 복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퓨린과 피리미딘이 항상 비슷한 농도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이와 연관된 알로스테릭 조절을 보게 되면은 그 용어 또 뭐 유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리간드 결합 시 효소의 입체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과다 이렇게 다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 구조의 변화는 효소 활성의 증가 또는 억제로 이어지고요. 이러한 효과는 종종 여러 개의 활성화 부위를 지닌 여러 소단위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에 대한 예를 그림으로 표해 놨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봤던 공유 변형입니다. 공유 결합성 변화에 의해서 효소가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되는 경우죠. 이러한 변형은 종종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기질 또는, 자, 우리가 또 효소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인산화, 다수의 이 효소 및 이와 관련된 대사, 신호전달 경로는 가역적인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글리코젠 인산화 효소는 동물에서 글리코젠 분해 과정의 속도 결정 단계를 촉매한다.
자, 글리코젠은 글루코스가 많이 축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축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할 경우에 글루코스의 유입이 없을 경우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글리코젠을 인산화하는 효소가 바로 글리코젠 분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다시 말해서 글리코젠 인산화 요소가 활성화되게 되면 글리코젠이 글루코스로 연차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알로스테릭 조절과 인산화 둘 다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교과서에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인산화 효소 내에서 세린, 이것이 인산화가 되면은 저 글리코젠 인산화 효소의 14번째 아미노산이 세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산화가 이 부분이 인산화가 되면은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인산화가 되면은 효소 활성은 감소되겠죠. 이런 경우에 글리코젠 인산화 효소는 인산기가 붙음으로써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인산화 효소 활성화의 조절은 그 자체가 효소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응으로서 특정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14번째 세린이었죠. 그죠? 세린 14번 14번째 인산기를 첨가하는 이런 종류, 즉 인산기를 첨가하니까 카이네이즈가 되겠고, 또 인산기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스파타제가 이 조절에 관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백질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어떤 효소들은 전구체 형태가 단백질 가수분해가 되어서 비가역적으로 활성화된다 한 예는 췌장의 프로테아제, 우리가 제일 처음 2장을 시작할 때 트립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트립신은 또 키모트립신, 엘라스테이즈 같은 것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외에도 혈액 응고 반응, 방금 이야기했던 트립신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다른 효소들이 활성화되는, 즉 캐스케이드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캐스케이드 액티베이션이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뭐라고 그랬죠? 혈액 응고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일련의 단백질 가수 분해의 반응이 연결된 신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혈액 응고 반응, 크게 이제 내인성 경로와 외인성 경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웃라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트롬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피브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혈액의 응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각 단계마다 전부 다 효소가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이런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혈액 응고 반응이다 까지 해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제목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부제로서 당류, 그리고 글리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 장에서는 카보하이드레이트, 우리가 사카라이드라고도 이야기하죠. 탄소 이 말이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 이렇게 불리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바로 탄수화물 혹은 당류. 이거는 핵산, 단백질과 함께 세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생물 분자, 거대 분자죠. 에너지를 내는 데 관여하는 거대 분자. 물론 여기서 핵산은 이제 에너지에 관계는 하지 않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리피드가 들어가겠지만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나 리보스처럼 단당류로 대사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분이나 글리코젠처럼, 글리코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고분자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핵산과는 달리 엄격하게 선형 중합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선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브릿지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화학에서는 대부분 생체 에너지 공급과 저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또 다른 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박테리아의 그 세포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박테리아 세포벽의 복잡한 다당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 위에 보니까 황색 포도당 구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 벽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세균이니까 세균벽이 있겠죠. 그죠? 세균벽을 보니까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펩티도 글리칸 세포벽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세포벽이 있으니까 그 아래에는 세포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질 이중층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박테리아는 세포막, 세포벽이 따로 있죠. 식물세포처럼요. 근데 세포벽을 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리포테이코산, 그 다음에 물론 그 밑에 있는 내재성 단백질은 세포 지질 이중층 막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니까 테트라펩티드, 펩티도 글리칸 구조, 그 다음 NAM, NA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밑에 있는 피겨 리전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항생제의 작용 부위가 되기도 한다. 그람 양성균, 우리가 이제 그람이라고 하는 것을 염색했을 때 음성으로 나타나냐 양성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균을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그람 양성균은 복잡한 당중합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NAM, NAG, 풀네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 둘러싸인 지질 이중층 세포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짧은 펩타이드 사슬과 연결되어 있다. 자, 페니실린이 나오네요. 페니실린은 이 세포막과 펩티드 사슬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약화되겠죠. 세포벽이 약하게 되게 되면은 세포막이 이제 삼투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 입장으로 봐서는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에 비해서 많은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삼투압을 이기지 못하면 세포가 팽창되어서 터져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물을 많이 흡수하겠죠. 그렇지만 식물세포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세포벽이 삼투압의 장력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테리아를 사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벽의 붕괴를 유발시킵니다. 세포벽의 붕괴를 유발시켜서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세포가 이렇게 스웰링 되어서 아주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터져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페니실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에서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페니실린, 이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이 그림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 항생제 발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세대의 항생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항생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또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1941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혀가지고 있네요. 자, 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광범위하게 사용된 약물이죠. 연세구균, 임균, 수막염균, 그래서 편도염, 수막염, 인질, 중이염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상용화됩니다. 그래서 1943년부터 이게 사용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는 민간인들에게도 이것이 사용되어서 수많은 전염병의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이렇게 하면 항상 플레밍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자, 거기 보니까 플레밍과 또 다른 두 분이 계시네요. 플로리와 체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세 명이 이 페니실린 받은 페니실린을 이렇게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생리의학상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플레밍은요, 아주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래도 굉장히 아주 우수한 인재였나봐요. 세인트 메리라고 하는 의과대학이 아주 역사가 깊은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서 입학을 하면서 미생물 학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밑에 줄 보니까 페니실린의 개발자인 플레밍과 함께 플로리와 체인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수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DDI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여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한 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페니실린이 정말로 플레밍이 받을 정도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순수하게 이렇게 분리하지도 못했고, 페니실린 원천이 이제 푸른 곰팡이에게 항균 작용을 가진다라는 것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을 때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세균이 병원균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플레밍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이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포도상 규균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연구 실험 장비를 그냥 놔두고 갔어요.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세균 연구하는데 다 오염되고 이러니까 같이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놔두고 갔던 배양 접시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 규균이 안 자라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는 순간 이 뭔가 이상하다. 왜 곰팡이 주변에는 이런 포도상 규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균이 자라지 못할까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그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거의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페니실린을 추출 농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험을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제 플레밍은 더 이상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영원히 묻힐 뻔했죠. 묻힐 뻔했는데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근무하던 오스트리아 출신 병리학자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플로리라고 하는 분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에런스트 챙이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생화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항균 물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옛날에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1940년에 페니실린을 순수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스부터 이 사람들이 임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게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연구 과정에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실을 우리가 세렌디피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이 페니실린이 바로 세렌디피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실험 동물로서 생지, 그 다음 몰모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몰모터가 좀 더 이제 효과가 더 사람에 가까웠겠죠. 더 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몰모터 대신에 생지를 가지고 연구 실험을 했어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세렌디피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매우 귀중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지에게 이 페니실린은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모터에게는 이 독성을 지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죠. 왜? 몰모터에서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지는 사람처럼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착안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경찰관, 포도상 규균에 감염된 경찰관을 치료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 당시에 이 페니실린의 충분한 양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한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2차 대전 때 협격한 공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플레밍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결국 이 페니실린이 기적의 약으로 등극할 수 있던 것은 플레밍보다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웃기는 게 이 플로리와 첸 이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비해서 약간 이 플레밍이라는 이분은 조금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과장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자기 연구에 대한 어떤 선전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래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 강연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페니실린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항생제 남용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경고가 이제 들어맞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새로운 과학의 발견은 그런 내성균에 대한 또 항생제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이제 그 플레밍이 연구를 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게 되면은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배지에서 곰팡이가 떨어진 부분에 더 이상 포도상 구균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나온 물질이 틀림없이 포도상 규균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대표적인 이제 세균 그림인데, 자, 우리 교과서에 NMN, NAG라는 게 있었죠. 이 교과서 안에 나올 내용인데요. NAG라고 하는 것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NAM은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 약자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정말 당이에요. 당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당들이 쫙 붙어 있는데 이 당과 당 사이가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딱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균의 벽이 딱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세균의 세포 벽이. 근데 페니실린은 이런 크로스링킹을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 벽의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삼투압에 취약적인 세포막이 이렇게 이제 터져버려서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즉 세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페니실린 역할이고,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거의 다 이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밍의 연구라든지 이거 실용화시켰던 분, 순수 정제하여서 활용하게 고안하셨던 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노벨상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과학을 배우면서 과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 해왔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7주차 강의는 마치고 7주차 강의 마쳤으니까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잘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부터 본격적인 구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